밥은 먹었나? 밥 차려줄까? 돌이켜보면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밥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준 사람이 엄마셨다. 내 엄마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실 것이다. 밥은 엄마의 마음이다. 이 책은 200만 독자를 울린 국화꽃 향기의 김아인 작가가 어머니를 그리며 써낸 이야기입니다. 김아인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작가이신데요. 5 형제 중 막내 아들인 작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을 발견하고 엄마를 생각하며 적어 내려갑니다. 작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비로소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생전에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질녘 먼지투성이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답사 안겨들던 그 품이 엄마이고 그리움으로 젖어드는 눈물과 정의 거리가 어머니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시집온 후 5 형제를 키우며 안팎살림을 모두 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삶은 고됨과 헌신으로 가득해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아름다운 윤영과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은 우리 모두의 추억과 맞닿아 있기에 읽는 내내 마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 듯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엄마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김아인의 눈물에 사모고 안녕 엄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영종아, 어서 가서 네 아버지 꼭 모셔와래. 엄마는 나를 오사리 1, 2 뒷동산의 왕릉에 있는 교회 소속 에덴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난 뒤 내게 주문 한 가지가 더 늘었다. 정지 부엌에 빈 그릇 갖다 놓거라. 전방에 가서 미원 하나 사와래. 이거 국수방 할머니께 갖다 줘래. 나의 간단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찾아오라는 거였다. 찬바람이 부는 해걸음 역마다 그것도 겨우 7살 유치원생에게 말이다. 사이가 어둑해질 때까지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가 어딘가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는 게 100%다. 아버지가 술을 꿀꺽꿀꺽 삼키면 그건 돈을 꿀꺽꿀꺽 마셔 없애는 것이다. 돈을 버리는 행위보다 10배는 더 나쁜 짓은 아버지가 술에 만취하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붉은 함석지방집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기 십상이라는 거다. 그래서 엄마는 오밤중 야단법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중에 똘똘한 자식을 선발해 득수 대원 파견하듯이 애저녁에 내보내는 것이다. 엄마는 나를 유치원에 입학시켜준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작전에 참가시키기 위해서였다는 듯 이제는 대놓고 막내인 나만을 한 대로 내보냈다. 일찍이 셋째 형이 했었고 내 위에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내 바로 위 형이 하던 일이었는데
너무나 이르게 나한테 물려진 것이다. 엄마도 방 안에서 돼지 새끼처럼 뒹굴고 있는 두 형을 놔두고서 굳이 가는 세 다리를 가진 나를 내보내는 까닭이 있었다. 아버지가 막내인 나를 귀여워해서다. 나도 악착 같아서 한다면 하는 똑부러진 성격이다. 한번 달라붙고 엉겨붙으면 끝까지 자 들러붙는다. 아버지가 날 훌쳐쫓는 손짓을 하면서 글씨 먼저 집에 가 있으라니까 내 금방 뒤쫓아 갈 텐께 라며 100번을 말해도 나는 술꾼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두 손을 옆구리에 대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씩씩거린다. 당장 술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제비꽃처럼 작은 입술을 연신 삐죽거린다. 아버지가 배겨날 틈을 주지 않는다. 정 안되면 술집 바닥에 철퍼덕 앉아 두 다리를 짓뻗어대며 울음을 터뜨린다. 결국은 나는 술집에서 아버지를 끄집어낸다. 엄마나 형들보다도 내가 아버지를 술집에서 모셔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어여 댕겨오너라 우리 막내 착하지러. 네 아버지 저녁밥상 벌써 차려놓았다 하고 맛있는 국 씻는다고 하면서 웃자동등 꼭 모셔와야 한대. 엄마는 땅거미가 지는 장터를 향해 조금만 내 잔등을 힘차게 때밀어 보냈다. 그날은 4월 중순을 넘기고 하순에 접어든 시기였다. 진달래와 개나리며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폈다고 해도 겨울에 뒤끝이랄 수 있는 차가운 바람이 짙은 어둠 구석에 고여 있다가 물기를 떨어내고 날개를 달고 꼬리를 이어 불어 나오느라 여지없이 쌀쌀한 저녁 기온이었다. 7살인 나는 이미 한 달 이상 집에서 500m쯤 떨어진 에덴 유치원을 혼자 아침에 걸어가고 혼자 오후에 돌아오기를 반복해 왔다. 그래서 고무줄이 들어간 바지 속 내 두 다리는 어느 정도 걷기에 단련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장터에 떨어져 있는 나무 작대기부터 집어 들었다. 어두운 장터 속을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는 개를 쫓는 데는 그만이고 작대기를 휘두르면 길고양이들도 납작 엎드린다. 언명이고 특명을 받았다면 종은 못 들어도 막대기 하나는 들어야 제격이 아닐런가. 시장통 둥그런 장터인 공터에 괴괴하게 고인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가면서도 나는 가벼운 한숨을 거푸 내쉬었다. 어린아이긴 하지만 엄마한테 따뜻한 저녁밥 한 끼 얻어먹기가 이리 힘든 일이고 보면 앞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느껴져서다. 그 당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울 아버지는 키는 평균보다 작지만 가슴팍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하고 웬만한 사람 허벅지 같은 거대한 알통이 달린 힘센 두 팔을 가지셨다. 천하장사는 아닐지라도 함창장사로 불렸다. 그런 별칭이 생겨난 까닭이 있다. 4, 5년 전 함창에서 단오날이 제대로 치러졌다. 그 행사 중에 장터 중앙에 모래를 잔뜩 부어 씨름판을 만들어 놓고 면민 씨름대회가 열린 것이다. 그때 나는 어려서 포대기를 한 엄마 등에 엎여 잠만 쿨쿨 잤다는데 엄마와 형 셋은 우통을 벗어젖히고 비장한 표정으로 허리에 삿발을 단단히 둘러먹는 아버지를 목청 높여 응원했다고 한다. 면단위 대회라 등수에 들면 상품이 어마어마했다. 1등이 커다란 황소,
2등이 새끼를 뺄 수 있는 중간 크기의 암소, 3등이 송아지였다. 그래서 함창면에서 내노라 하는 힘센 어른들이 20여 명이나 선수로 출전했다. 준결승까지는 지면 그대로 떨어지는 게 경기 규칙이었다. 준결승은 3판 2승제, 결승전은 5판 3승제. 당시 황소는 땅 다음 가는 큰 재산이었다. 황소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나선 장정들은 하나같이 들보처럼 키가 컸다. 덩치도 일반 어른 갑절 이상으로 컸다.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모두 나섰고 내가 소시적에 씨름판 모래 좀 안 흩날렸더나 하는 씨름꾼들이 모두 나섰으니 구경도 이런 큰 구경거리가 없었다. 특히 면민 절반은 되는 구경꾼들이 씨름장을 에워쌌을 만큼 바글바글했다. 그 모래밭에 우람한 장단지를 드러내고 서 있는 사람들 중 아버지는 상대 선수들에 비해 기며 체구가 확실히 작아 보였다고 한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결론을 말하자면 아버지는 그 대회에서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다. 1등을 한 떡대의 체구에다가 전문 씨름꾼인 이한테는 패했고 3등, 4등을 겨루는 승부에서는 이겼다. 20여 명의 선수들 중 아버지가 3등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족 전체며 이웃 사람들까지 좋아 펄쩍펄쩍거렸고 잘생긴 송아지를 상품으로 받았다. 초저녁에 막대기를 든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7살 아이가 괴괴한 어둠이 고인 시장통 한 바퀴를 완전히 돈다는 것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이다. 아버지를 금방 찾아서 포박해 끌고 가듯이 앞세우고 나는 자전거 뒷좌석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개선장군의 귀한 길 같겠지만 만약 아버지 그림조차 찾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걸음은 털레털레 개털 날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비로 먹은 강아지 꼴로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새불알처럼 머리를 무겁게 떨군 채 비칠비칠 붉은 함석지붕 집대문을 밀고 어기적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빌어먹을, 젠장 맞을. 조그맣고 어린 사내아이였지만 나는 내가 아는 마지막 술집인 포천집 앞에도 아버지 자전거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동물 새끼를 불러댈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분의 작은 발로 지구를 연신차며 시근덕거렸다. 소새끼, 말새끼, 고양이 새끼, 기린 새끼, 낙타 새끼, 표범 새끼, 곰 새끼, 개 새끼. 내가 아는 동물 새끼란 새끼는 다 그 집 앞에서 불러 젖혔다. 아버지가 시장통의 7 술집에 안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딱 2가지 경우뿐이다. 아버지는 돈을 지불하는 장사집이 아니고 지금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아버지는 내 작은 보폭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술집. 이를테면 상지 여상이 점촌으로 가는 곳에 있는 황소고개 주막집 같은 곳이나 강을 넘어 풍양의 술집에 앉아 있는 거다. 나는 거기까지는 때려 죽여도 못 간다. 시장통이 아니라 그런 아주 외곽에 위치한 술집은 술판보다는 노름판을 벌이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면 아버지는 술만 들이켜는 게 아니라 일명 섰다나 직고땡을 하며 화투패를 쪼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래 화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처음에는 재미로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속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창대해지는 법.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따기보다는 늘 잃는 쪽이다. 송아지를 상품으로 탄 씨름 장사가 어디 뱁새 같은 가는 실눈을 뜨고 이쪽 저쪽으로 침 같은 웃음을 실실 흘리는 얍삽한 노름꾼들을 이기겠는가. 그들은 손바닥 안에서 패를 바꾸는 족속들이다. 어쨌거나 그날은 아버지가 내 영역을 벗어났다. 내가 아버지 친구 집들을 다 알리도 만무하고 내 두 다리를 아버지 자전거에 견준다는 건 택도 없는 짓이다. 늙었다고는 하나 시도 때도 없이 체인이며 배달에 기름밥을 먹은 아버지 자전거는 성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 나는 아버지의 자전거가 품은 우주만한 영역을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다. 나는 허탕을 치고 함석집으로 귀환했다. 그날 밤이었다. 오밤중에 나는 엄마 품에 답싹 안겨 어딘가로 날아갔다. 엄마는 뒷마당 컴컴한 장독대, 커다란 장독 뒤에 나를 아는 채 쪼그려 앉아 숨었던 것이다. 그 밤 자정을 훨씬 넘겨 아버지가 귀가했다. 아버지는 예외 없이 만취했고 붉은 함석지붕 집 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가볍게 터뜨리셨다. 그날 초저녁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형과 엄마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엄마는 성과 없이 돌아온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을 리는 만무하고 게다리 소반에 차린 밥상을 깊은 한숨과 함께 내 무릎 밑에다가 들이밀었다. 엄마는 역시나 호인이다. 반찬이 멸치뿐이긴 해도 밥을 죽인 줘서 엄마고 엄마 자격이 있다. 하지만 돼지 새끼처럼 피둥피둥 살이 찐 내 위 두 형들은 내 가는 종아리가 극도의 피곤에 쩔어 버런 실정맥이 푸들푸들 떨리는 줄도 모르고 나를 비난했다. 아버지도 못 찾으면서 뭐 이렇게 늦게 돌아왔냐고 대놓고 나무랐다. 내 바로 위의 형은 너 어디서 그냥 놀다가 온 게 아니냐며 엄마를 연신 쳐다보면서 사람을 모함했다. 정말이지 긴 칼이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두 형의 모가지를 베었을 것이다. 너무나 분하게도 어린 나에겐 그것들이 없었다. 나는 그저 식은 된장국에 밥을 쿡쿡 말아 떠먹었다. 몸집 좋은 형들에게 악다구니를 써댔다간 엄마가 부엌으로 나간 사이 형들이 앙틀어진 주먹으로 내 머리통을 여지없이 쥐어박아 댈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밤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어린 순례자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심정으로 꿋꿋이 그러나 정적은 허겁지겁 백가죽과 등딱지가 붙어버린 내 불쌍한 배를 위해서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사발을 쌓아 피워냈다. 순례의 수확물인 아버지를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나는 10배나 더 피곤했다. 그래서 밥 먹고 뜨뜻한 아랫목과 이불의 부드러움이 내 다리에 닿자 곧장 안방에 모로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다. 사실 난 아버지가 겁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의 막내 아들이고 겨우 7살 어린아이에 불과하기에 아버지가 아무리 오밤중에 온몸 가득 술을 채우고 북한 공산당처럼 쳐들어온다고 해도 나까지 피난 갈 필요는 없었다. 내가 몇 번 후다다 창문 밖으로 뛰어달아나 준 것은 형들을 쫓아 그리했던 것이고
내가 너무나 의연해 형들을 무안케 하지 않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만취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막내 아들을 못 알아보진 않는다. 설령 제 아무리 쥐어박고 싶어 할지라도 내 몸 그 어디에 쥐어박을 곳이 붙어 있겠는가? 내 뼈는 새다리처럼 가늘고 부드러워서 아버지의 우악스런 주먹과 손바닥이 닿기만 해도 곧장 부러질 것이다.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작은 엉덩이를 삐죽 뒤로 내밀면서 귀가는 아버지께 허리 굽혀 인사도 잘하고 아버지는 탱크도 들 수 있겠나 하는 애살맞은 질문도 곧잘 해대기에 아버지는 내 머리를 수없이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내 머리통을 쥐어박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아니다. 성인인 엄마는 아버지가 나무 대문을 뻥 하고 차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거의 본능적으로 안방에서 누워 자는 나를 안아 들었다. 그리고 황급히 뒷마당 담벼락 아래 장독대 뒤로 가서 자라목을 한 채 쪼그려 앉으신 것이다. 물론 그 통에 나는 완전히 잠을 깼다. 아버지 목소리가 집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집안 곳곳에서 전차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어딨어 이것들 다 어디 간 거여 하다가 큰 소리로 지미 지미 하면서 엄마를 연심 불러댔다. 아버지가 마루미 신발을 꿰어 신고는 닫힌 창고문을 여는 소리가 장독대 뒤까지 들려왔다. 아버지는 뒷마당 외체인 잠사공장 문까지 열어 젖힐 때가 덜어 있긴 하지만 장독대 근처까지 오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장독대에 크고 작은 장독들만 빼곡히 놓여 있을 뿐이지 멀쩡한 사람이 거기 들어 있을 리가 있겠나 해서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만취한 아버지가 잠사공장 문을 열어 젖혀서는 한참을 들여다본 뒤 비틀거리면서 장독대 근처까지 걸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안고 있는 엄마 목과 어깨가 커다란 장독뒤에서 한껏 움츠러 들었다. 엄마 품에 안긴 내가 짜부라질 정도였다. 숨까지 막혀 내가 가늘게 긴 한숨을 내쉬자 엄마가 쉬 조금만 참으래 하고 내 귓가에 대고 별빛 묻은 소리를 흘려 넣어주었다. 그제야 나는 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장독대 앞까지 걸어온 아버지는 장독대 뒤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냥 그 앞에 서서 짧은 목을 한껏 빼들고는 전체를 일별하듯이 두어 번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본체로 들어가는 봉당길 안으로 걸어 사라지셨다. 그리고 잠시 후 뒷마당 쪽으로 나 있는 안방 창호지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엄마가 미리 깔아놓은 이부자리 위로 쓰러져 우당탕탕 나뒹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유, 이젠 됐구마. 엄마가 무릎 위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한쪽 팔을 꼭 붙들고 몸이 반쯤 접힌 자세로 누워 본인 얼굴을 올려다보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는 빙긋한 웃음을 머금으셨다. 그 순간이었다. 담벼락에 붙어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 가지에서 노란 감꽃이 두두두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장독 뚜껑 위에서는 튀어 몇 번의 제비돌기를 한 뒤 떨어졌다. 내가 달빛 어린 엄마 미소를 봤기 때문일까? 갑자기 알싸한 노란 감꽃 향이 내 작은 콧구멍 속으로 가득히 풍겨왔다. 엄마의 따스한 품속으로 나는 더 파고들었다.
엄마가 내뿜는 가는 숨소리와 엄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내 작은 몸 가득 스며들고 묻어났다. 나는 낮엔 거의 맡아본 적이 없었던 감꽃 향기가 그 깊은 밤 가득 산지사방 퍼져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에 알싸한 달짝지근함이 배어 있었다. 다시 감꽃이 주변에 후두둑 떨어져 내렸고 이윽고 나는 작은 손으로 갑자기 내 눈덩이를 문질러 대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우냐? 방금 감꽃이 내 이마에 떨어졌어. 나는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가리켰다. 그래서 감꽃에 여기가 맞으니까 요 이마가 꿀밤 맞은 건 맹크럼 아팠어? 응. 나는 애살맞게 엄마의 부드러운 품에 내 뺨을 수없이 부비고 떨구었다. 엄마는 전상 막내 짓을 하는 그런 나를 더 살갑고도 포근하게 가슴에 안아주셨다. 물론 나는 그때 진짜로 내 머리통이 떨어지는 감꽃에 연달아 맞았다. 엄마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 엄마 무릎 위에 누워앉기 나는 높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탱글탱글한 노란 감꽃에 분명히 이마가 맞기는 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아팠다.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났던 까닭은 장독 밑바닥 가까이 놓여있는 엄마의 푸른 맨발 하나를 봤기 때문이다. 비록 겨울밤은 아니라 해도 발목까지 덮은 얇은 포플린 치마 밑으로 삐져나온 엄마의 맨발 하나가 너무나 추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이다. 커다란 감나무는 그 밤이 마치 감고 추방하는 밤이기라도 한 듯 수없이 많은 감꽃을 땅바닥에 떨구었다. 그 오밤중에 탱글탱글한 감꽃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한 몸이 되어 앉아있는 엄마와 내 근처로 수없이 떨어져 내렸다. 우리 형제들은 만취한 아버지가 귀가하실 때마다 그 함석지붕집 뒷마당 장독대 커다란 장독 뒤로 맨발로 달려가서는 쪼그려 앉아 숨은 기억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엄마 또한 주 피난처가 바로 붉은 고추와 숯, 메주 같은 간장을 담은 그 커다란 장독 뒤였다. 나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만취하신 내 아버지가 본인 식구들이 숨는 곳이 장독대 커다란 장독 뒤였음을 모르셨을 리는 결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술에 취하셨다고는 하나 장독 뒤까지는 살피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심중의 그 무엇이었으리라.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 있던 장독대는 마치 아버지에게서도 구역 같은 것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들이신 적이 없었고 매번 그 앞에서 돌아서셨으리라. 시래기 소리. 엄마는 밥상이 궁색하다 싶으면 집안 곳곳에 길게 매달려 바짝 마른 시래기를 몇 묶음수 뽑아서 바가지 물에 담갔다. 그 뒤에 그 시래기를 푹 삶아내고 새끼손가락 길이만하게 수북수북하게 잘랐다. 그것에다가 주 양념으로 된장을 풀어 시래기국도 만들었고 몇 가지 양념을 더해 버무려 내서는 커다란 양푼에 밥 한 덩이와 함께 쓱쓱 비벼 먹었다. 잡곡밥에다 된장찌개 몇 숟가락과 함께 시래기를 비벼내는 그 담백한 맛은 온갖 나물재료가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과는 능히 견주고도 남았다.
삶아서 잘라낸 시래기에다가 양념을 해 손으로 버무리면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깊은 맛이 났다. 여러 산나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묵직한 질감의 반찬이었다. 어린 시절의 그 고향 시골 겨울을 생각하면 벼가 베어지고 밑동만 남아 황량해진 논과 구렁텅 논두렁길이 떠오른다. 온 들녘이 꽁꽁 얼어붙으면 그 논에서 식갯돌을 타거나 논두렁에 마른 풀과 마른 나뭇가지를 얹어 불을 내서는 그 위에다가 주위에 곱은 발을 가져다 대다가 영락없이 나일론 양말을 태워 먹곤 했다. 엿날리기보다는 지불놀이를 더 많이 하고 놀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난 후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그 겨울을 회상하면 제일 먼저 지방 곳곳 황토벽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가 들려온다. 황토벽에 길게 걸린 마른 시래기가 차가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쓸리면서 내던 그 소리 말이다.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시장통 붉은 함석지붕집이나 황소고개 새 주물집 같은 옛집들은 한결같이 겨울 칼바람을 막기에는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집 구석구석 어디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황소바람이 불어닥쳤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겨울채비 첫 작업은 집에 달린 모든 창문을 두꺼운 비닐을 대고 완전히 봉하는 거였다. 어린 나는 두 손에 잡못을 모아들고 비닐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졸대 못을 치는 장돌이 든 아버지를 쫄래쫄래 따라다녔다. 한겨울밤 아궁이불로 구들장을 덮인 안방에 앉은 엄마는 방 안에 있을 때도 두 손은 쉬지 않았다. 뒤꿈치가 구멍난 양말에다가 천을 잘라 대고 바느질로 깁거나 아니면 긴 대바늘 두 개로 505번 털실을 이용해 두툼한 털레이를 짰다. 그럴 때마다 나는 비어있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다. 등을 바닥에 깔고 누워서 발끝을 연신 까불락대며 둥그렇던 털실 뭉치가 방바닥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조금씩 동그랗게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럴 때마다 바깥에서 겨울 동장군이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 끝마다 길게 달린 뾰족하고 기다란 고드름창을 든 군사들을 모아 전쟁하러 말을 내달리는지 바깥 허공에서는 싱싱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맨 먼저 들려왔다. 동시에 집 창문이 달린 곳마다 펄럭거리기 시작하는 비닐 소리와 함께 시걱시걱 서거더 서걱서걱 하면서 준혁 끝이고 황토벽 길게 매달아둔 마른 시래기가 벽에 쓸리면서 내는 소리가 방 안 가득 밀려와 낙엽처럼 굴러다녔다. 그 소리는 겨울밤 내내 들려왔다. 잠을 자려면 먼저 곱은 발이 두꺼운 솜이불 밑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므려 대야 했다. 그렇게 이불을 목 밑끝까지 끌어당겨 덮고서 눈을 끔뻑이면 안방에서든 건너방에서든 시래기 쓸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래서 시걱시걱 서거더 서걱서걱 소리가 꿈속에까지도 계속해서 쓸려 들어왔다. 지금은 들을 수 없게 됐지만 황토벽에 쓸리며 나던 그 마른 시래기 소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다. 궁색했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아프도록 그립게 하는 소리고 엄마 무릎에 그 포근함을 가득 떠올리게 해서다. 어쩌면 지금도 상간 벽촌 외따로 서 있는 겨울지 황토벽에 마른 시래기가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서운 겨울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겨울 여행길에선가 그런 소리가 나는 집에서 묵었다 한들 나는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은 미루나무 꼭대기에 앉은 까치집처럼 얼마나 위태롭게 그리움을 까마득히 흔들어 댈 것인가. 나는 단번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밤 내내 눈물만 흘릴 것이다. 여우비. 햇살이 눈부셔 얼굴을 틀었는데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졌다. 잘못 맞으면 넋이 홀린다는 여우비였다. 꿈인 듯 한순간이었는데 한 생애가 내렸던가 보다. 40년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다. 쇠 주물집 마당에 서서 올록볼록 커다란 왕지네처럼 보이는 온기가 막은 저 검은 누핑지붕 도살장을 한없이 쳐다보던 소년의 이마에 검불 같은 주름살이 내리고 중년의 사내가 되어 버렸다. 인생은 애초 그런 것이었을까. 여우비 맞고 난 그 순간처럼 어리둥절하고 허망하다. 원래 순식간 흘러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고 정체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것은 마음만은 늙지를 않나 보다. 지금도 여전히 마른 가슴 속에서 그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고 고개 숙인 채 걸어 다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안녕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